대한민국이 개발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물 미사일 현무사의 구체적인 위력이 정부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무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인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최신형 모델로 2017년 3차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에 따라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사업을 추진. 2020년에 기본적인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그 위력은 전술핵급에 준하는 1킬로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무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무기, 괴물로 지칭되는 이유는 외형상 무양에서부터 보기 드문 가분수 미사일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현무사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2톤 이상의 탄두를 달 경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가분수 미사일이 돼 안정적으로 비행하기가 어려우며 정확도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현무사는 높은 정확도를 갖추게 되었고 북한 전역과 중국 서부 지역, 일본 중남부를 타격할 수 있는 800km의 사거리, 거기에 종말 도립속도 마하 10이라는 미친 미사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정부에 따르면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사가 단 한 발로 축구장 200개 이상 면적을 초토화하고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과 유경호텔 등 북한의 초대형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KN-23 대령형보다도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하여 단연 더 큰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KN-23 대령형이 2.5톤의 탄두라면 현무사는 사거리를 300km 기준으로 사물시 5톤 이상의 탄두를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000개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현무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축구장 200개 이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고 고폭탄 탄두를 달 경우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등을 한 발로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천하요새라며 자랑을 일삼는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김정은 벙커도 지하광통탄을 사용할 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현무사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북한뿐만 아닙니다. 800km 기준으로 중국은 상하이, 난징, 텐진은 물론이고 인천 끝쪽에서 발사하면 중국, 베이징까지도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오사카, 교토, 나고야는 물론이고 나가노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특히 일본 중남부에 몰려있는 해상 자위대 기지 타격도 가능해 일본 해군이 보유한 군사기지의 80% 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핵심 기지 4개 중 3개가 타격 권한에 들어오는데 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에 있는 구레기지와 교토부 마일지로시에 있는 마일지로 기지, 그리고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위치한 이와쿠니 해군 비행장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구레기지는 1개의 총감부, 2개 사령부, 소해대군, 잠수함 사령부를 포함한 잠수함대를 보유한 일본 최대 해군 기지이자 최대의 군함이며 그리고 최대의 군참 도시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은 이곳을 핵심 타격 지점으로 지정 공습하였고 당시 패배로 세계 제3위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일본 해군은 사실상 전멸하였습니다. 이렇듯 현무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게 있어서 파회법이 없는 필살 무기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올해 1월 국산 잠수함 발사 탄두, 미사일, 지상사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SLBM 개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전략 무기로 한국이 최종 시험 발사를 마치면 세계 8번째 개발국이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형 SLBM의 사거리는 현무사의 개발에 맞춰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거리 800km와 탄두 중량 1톤 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지난 2017년 9월 3차 미사일 협정 개정을 통하여 사거리 800km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탄두 중량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2톤급의 현무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한미미사일 협정이 개정된 이후 무려 2년 6개월 만에 현무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대식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통상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한국이 사전에 협정 개정을 예측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식 발표에서는 지침 개정을 의식해 사거리를 축소 발표한 것일 뿐 중량이 톤에 800km 이상 사거리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은 이미 갖췄다고 말합니다. 고로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까지 고려할 경우 KSLBM도 사거리 800km급의 탄 두 중량의 톤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미사일 전문가들은 국가 기밀상 차마 모든 것을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한국의 고체 로켓 기술은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력 면에서 북한과 비교해 최소 10년 이상의 기술 우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년 현무사의 개발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혜공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곧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천명하였습니다. 곧 부스트 글라이드 체계화인데요. 한국형 부스트 글라이드 체계가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이어서 추가 개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현무사, 한국형 SLBM 등에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강대국들에 의해 최근 배치가 시작되고 있는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들은 탄도미사일 이상의 위압으로 게임 체인저로 통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발사 지점과 표적 지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포물선 비행으로 접근해 미사일의 속도와 고도, 방위를 추산하면 비행 경로와 최종 낙하 지점이 예측 가능하여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는 초기 100km 상승 후 바로 급속하강을 수행하면서 대기권 상층부를 따라 미끄러지듯 수많은 궤적을 그리며 초고속으로 활공 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동급의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에 비교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그 사거리가 2배 증가하며 무엇보다도 궤적을 예측할 수 없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무기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력 제어를 활용해 종말 유도 단계에서 최신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복잡한 회피 기동이 가능함은 물론 높은 자세 제어력을 활용해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수상 전투함을 명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성능에서 탄도미사일을 뛰어넘는 최고의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거리 800km급 탄도탄으로 발사할 경우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활공 비행을 통해 그 사거리를 1500km 수준까지 쉽사리 늘릴 수 있습니다. 이에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부스트 글라이드 체계 현무사 미사일은 중국과 일본에게 가히 핵무기급 공포를 안겨주게 됩니다. 베이징은 서해에서 겨우 100km 떨어져 있고 일본 도쿄도 동해에서 겨우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장보고 3급의 우수한 정숙성을 고려하면 양국 수도에서 500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발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리에서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가 발사될 경우 적군은 이를 사전에 조기 경보할 수도 없고 설사 파악하였다 해도 일본이 보유한 SM-3로는 요격 불가입니다. SM-3는 최소 요격 고도가 80km 이상인 것과 비교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60km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하므로 요격 범위를 벗어나고, 어찌하지 운 좋게 중국과 일본이 S-300BMU-1과 패트리엇 팩3을 활용해 1회의 종말 요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장보고 3급은 모델에 따라 6에서 10발의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 플러스 부스트 글라이드 플러스 현무는 가히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가 폭폭탄만 운용한다면 주변 공비 증강에 미친 두 국가에게 끼칠 전략적 억제 능력이 조금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보관 중인 239플루토늄의 보유량이 톤 단위에 달하고 235우라늄의 재고량도 상업발전 덕분에 수십 톤에 달합니다. 즉 수천 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죠. 한국의 저명한 원자력 전문가인 서균열 서울대학교 원자핵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5년 동안 사용할 핵연료가 들어와 있고, 북한처럼 원심 분리기 2000기를 돌리는 20세기 기술이 아니라 레이저와 반도체 등 21세기 첨단 기술로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60% 우라늄은 정제되어 있는 발전소에서 축출해 사용하면 되고 플루토늄은 월성 1, 2, 3, 성우기의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 양은 4,500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보다 플루토늄이 더 많기 때문에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기에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239 플루토늄을 위해 240 플루토늄을 걸러야 하지만 한국은 화공 기술이 좋아서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10년 동안 10킬로톤, 히로시마급보다 낮은 수준의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만든다면 그것보다 10배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1조 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주변국 중 일본은 미사일 전력에 특히 공포심이 많은 국가로 한국이 SLBM, 핵무사, 고스트 글라이드에 이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일본이 현재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직소리 못하게 할 강한 억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포함하여 사실상 초중 고교생 모두 왜곡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교과서 검정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일본 문부 과학성 홈페이지에 지리역사편 고등학교 학습지로 요령 해설서 중 역사총합에 따르면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정식으로 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정당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 많이 빡치는데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분명한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국제법이고 나버리고 대한민국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침탈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침탈 행위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빗대어 부르는 말인 다케시마를 거꾸로 읽으면 마시게다입니다. 단어에서부터 일본의 야욕이 드러나는 것이죠. 독도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일본에게 핵무사라는 매운맛 한도를 보여줄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Thank you.